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책 제목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책일 겁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라는 책인데, 이 국가를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모랄 필로소피, 윤리 문제, 도덕 철학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는 것을 이 책을 읽는 관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특히 더 인기 있는 것은 윤리 문제는 가로 쳐놓고 정치 철학의 문제로만 이 작품을 보통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정치 철학의 문제보다는 이것은 모랄 필로소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윤리의 문제에 더 역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주로 집중 조명할 겁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플라톤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맹을 읽지 않고 동양 철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맹자 얘기 못하죠. 플라톤을 모르고서는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의 얘기에 다 동조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의 큰 전통이 뭐냐 하면 플라톤 욕하는 게 큰 전통이에요. 플라톤을 극복을 한다는 것이 서양 철학의, 플라톤 사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서양 철학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플라톤을 극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극복이 다 안 된 모양이죠. 아마 앞으로 내내 그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플라톤을 서양 철학을 바둑에다가 비교하면 바둑의 룰하고 기본 포석, 정석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바둑판 위에서 맨날 승리하는 사람은 아닐 거다. 바둑을 창시한 사람이 모든 바둑판을 다 이기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론에도 틀림없이 틀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둑의 룰과 기본 포석, 정석 등은 알고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플라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플라톤을 추종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플라톤이 도대체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이제 서양 철학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서양 철학사의 플라톤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고, 플라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BC 427년 아테네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80살까지 살았는데 이 시절에 비하면은 평온한 삶을 산 겁니다. 이 일생 중에 알려진 드라마틱한 사건이라면 별게 없어요. 잠깐 동안 시실리아에 가서 정치 자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고, 아테네에 돌아와서 아카데미아, 이미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울 때 비슷한 교육기관이 아테네에는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철학 분야에서는 순수 학문을 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아카데미아를 385년에 창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드라마틱한 사건이라면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아무런 저술도 남긴 바가 없고, 소크라테스 말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은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좋아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그렇게 신통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직한 사람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 친구가 델포이의 신탁을 받으러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누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했더니 소크라테스라고 그랬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대신 자기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보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궁금히 여겨서 곰곰이 해보니까 소크라테스 자신의 좀 능청스러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만큼은 안다. 이만하면은 정말 전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공자나 예수님이나 붓다처럼 설법을 하러 다니질 않았고 특별한 가르침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뭐냐, 설이 뭐냐 그러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직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이 70에 아테네에서 당시 시민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이 되거든요. 플라톤은 사실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충분한 사람이었지만은 평생을 어떤 일로 보냈냐면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가? 소크라테스를 처형시킨 이유가 뭐였는가? 처형받을 이유가 없다. 자기가 생각하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 훌륭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주는 일로 자기 평생 일을 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저술 활동을 80살까지 했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후대에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전부 플라톤 덕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기록을 하는 것과 같은 저술 활동을 하다가 차츰차츰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생을 살게 됐는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열중하게 됐고 그것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스승의 삶을 해석하는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철학에 엎혀서 지금 4대 성인의 하나, 4대 성인은 좀 과한데 제가 생각하기 소크라테스 그렇게 꼽고 있는 이유가 플라톤 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바울의 존재를 건너뛰고서 기독교 얘기 못하고 또 우리 대승불교의 전통에서는 용수의 존재를 건너뛰고 대승불교 얘기 못하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용수나 바울과 같은 일을 해준 겁니다. 잠깐 제가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라파엘로의 스쿠올라 디 아테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그리스의 철인들이 서양의 레거시, 문화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그림으로 한번 형상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맨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죠. 머리가 없고 수염이 긴, 흰 수염이 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입니다. 라파엘로가 존경하는 다빈치의 얼굴을 플라톤으로 그냥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거기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강의하는 국가가 아니라 티마이오스라고 우주론을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에티카라고 그래서 윤리학 책입니다. 이 시절에는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맡기고 플라톤은 우주론, 세계 전체 이 새로운 자연과학이 시작이 되면서 그 배경에 플라톤 우주론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들려준 겁니다, 라파엘로가. 근데 19세기부터는 티마이오스라는 우주론 책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가라는 책이 플라톤의 더 대표작인 것처럼 통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이 아닌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전승된 플라톤의 두상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과연 플라톤의 정말 얼굴일지는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플라톤의 얼굴이 있는데 이거는 플라톤이 아니고 이런 얼굴도 두상이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도 있고,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얼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못생기기로 유명했죠. 그중 이제 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아마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골라서 그리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대표 선수로 삼았던 것 같아.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가 남긴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서양 문명을 통해서 그게 전 세계의 이제 문화적인 공동 재산이 됐는데, 그리스 원형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답습해서 시작은 그렇게 한 것이 올림픽 경기 같은 것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유산 중에 뭐 과학, 철학, 무슨 예술 참 고매한 것이 많지만 우리 사람들을, 특히 동양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화유산이 하나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미술학원에서도 대상 할 때 우리 제주도의 돌하루방을 놓고 그리질 않거든요. 비너스 상이거나 아폴로 상을 놓고 그린단 말이죠. 미의 기준을,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을 우리 한국 사람도 그냥 어느 사이 채택을 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잘생긴 얼굴은 어때야 되냐면 콧날이 오똑해야 되고, 눈이 쑥 들어가야 되고, 입술이 너무 두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칼 이렇게 대머리가 있으면 안 되고 등등 몇 개의 그 기준이 있죠.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거기다 살도 더 붙이기도 하고, 액센트를 여기 두기도 하고 저기 두기도 하고 좀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은 그 조형미는 거의 그대로란 말이죠. 몸도 마찬가지고. 성형외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잘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형외과의 기준이 전부 그리스 기준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여기는 눈이 좀 들어간 걸로 그렸지만은 모든 문헌에 눈이 쑥 나와 있고, 코가 납작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머리는 까졌고 대머리고, 그 다음에 배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의 속담에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혜와 배 둘레는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의 상은 그리스인들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의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낸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닌 플라톤입니다. 제가 미리 생각해 볼 질문 두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던진 게 있어요. 첫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한 퍼즐을 하나 낸 겁니다. 정의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의는 그 중에도 배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때 나눠 갖는 목과 관련된 정의 관념이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분야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인기 강연자가 누굽니까? 한국에도 온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의 집중적으로
배분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배분정의의 문제는 뭐냐면 우선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예요. 배분정의에 그렇지 않으면 배분정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재화, 그건 재화라고 그러지도 않죠. 영어로는 그냥 다 goods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재화라고 번역을 하면 딱 한정된 양 이런 기분이 들죠. 가령 지식은 재화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배분정의가 해당될 필요가 없는 구십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한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를 듣고 뭐 또 지식 정보를 얻어서 조금 더 유식해졌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지식이 줄어듭니까? 전혀 안 해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분정의가 문제되는 구우트 재화는 어떠냐 하면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몫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배분정의는 항상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뭐냐 하면은 부당한 일을 누구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흡한, 아주 부족한 잠정적인 정의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배분정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내가 어느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집안도 양반 집안이고 제 이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장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명문대를 나왔는데 한미연 집안 출신 여자가 이류대학밖에 안 나온 여자가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나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겠어요? 안 해요? 그 누가 봐도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즉 억울한 마음을 풀어줬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정의라는 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기준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눠주고 무엇을 나눠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가, 배분정의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됩니다. 오늘은 아주 상황을, 그 배분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을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기준 문제같이 복잡한 문제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죠. 파이를 한정된 양의 재화입니다. 셋이서 나눠 먹게 하자 이 말이에요. 배고픈 정도도 똑같고 덩치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도대체 뭐 내가 남보다 더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치잔 말이죠. 그 대신 그 세 사람은 특별히 정의감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먹으면 좋은 사람이야. 네. 그 이제 그런 사람 셋이서 자 파이를 세 조각을 내서 먹는 상황. 어떻게 하면 공정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자, 이게 오늘 국가에서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종자가 될 질문이에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셋 다 지금부터 공정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합니까? 그 파이를 자르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먹는 순서를 정해준 뒤에 맨 마지막에 먹을 사람이 파이를 쪼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1분 뒤면은 다 답을 알아요. 그러면 절대 세 조각이 공정하게 나올 겁니다. 똑같은 세 조각이 나올 거야. 자, 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배분 정의가 완전히 실현이 됐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그렇죠? 그 세 사람이 배분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도 안 받았고 정의감도 없어요. 더 먹겠다는 욕심만 있는 사람이야. 그 룰은 또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먹는 순서 자르는 사람만 정해준 거지 그게 윤리적인 룰입니까? 아닙니까? 도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도덕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지만 절차를 그렇게 꾸며만 놓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배분 정의가 실현된 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 배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도덕성은 문제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룰도 꼭 도덕적인 룰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사회공학적인 뇌만 잘 쓰면 얼마든지 도덕과 도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의 게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근세 이후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강력한 조류의 하나라고 정치 철학적 입장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리베럴리즘,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자들도 물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국가가 정의에 관한 윤리 이론을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에게 윤리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만들고 외곽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결과만 나오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국가는 개개인의 윤리적인 생활에 개입할 권한을 최소화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이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모든 버전에 거의 다 공통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100만 부나 팔렸다고 그러는 그 마이클 샌달 그 책은 말이죠. 사실은 그런 리베럴리즘의 정의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의관의 허점이 뭐냐 하는 거를 잘 짚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 답을 끝까지 주지는 않았어. 오늘 제 강의에서 저도 그 답을 끝까지 주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간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플라톤 입장에서 그러면 그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은 이럴 겁니다. 절대 거기서 자유주의 철학, 자유주의적인 정치 철학을 생각을 거기에 상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리베럴리즘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500년 동안 법과 윤리를 완전히 일치시킨 정권, 2조 치하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법과 윤리를 우리는 구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또 관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그게 우리 유교 이념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근세 국가는 어때야 되냐면 정치는 정치고 윤리는 윤리고, 정치 권력이 특정한 윤리적인 입장, 또 윤리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까지 가지면은 그건 오히려 미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슬람 국가의 신정 체제거든요. 왜 종교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를 저렇게 혼동을 할까 하는 생각이죠. 이것 뭐냐면 좀 제가 거칠게 말하면 다 리베럴리즘, 자유주의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때야 되냐면 국가는 그 공적인 영역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개인 생활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고 충돌이 일어날 때 갈등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고, 안녕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누구나 개개인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부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그건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국가가 거기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달은 그렇게 가지고서만큼은 정의 문제는 해결 못한다. 정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합의해주는 공동선, 커먼 굿에 관한 공동 이해가 있어줘야 이게 풀리지. 그것이 없이 지금 말씀드린 아주 이상적인 자유주의 모델의 국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마이클 샌달은 그 커먼 굿에 대한 생각, 그 공동선에 관한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제 유래한 것으로 그 책은 써놨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대안적인 철학으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공동선에 관한 얘기는 플라톤의 국가에 더 선명하게, 더 재밌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게임에 대해서 플라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세 사람이 다 같이 자기 욕심만 더 차리려고 그러는 사회에서 그 절차를 누가 생각을 해낼까? 그 절차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세 조각이 골고루 나눠질 거를 기대하고 그 절차를 만들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가 나올까? 그 절차 자체는 윤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상황을 그런 절차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내려면 뭐냐면, 구성원 중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도 도덕에 대한 생각, 윤리에 대한 생각 갖지 않아도 배분정의라는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에는 그런 윤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전원이 아니어도 어떤 사회에서든 정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집단이 통치를 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국가가 민주국가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의를 아는 사람에게 통치, 정치를 맡기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제시한 이 파이 게임을 플라톤이 들었으면 국가론 읽어봐 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국가론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10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것의 내용을 몇 군데만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385년에서 375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대는 411년 정도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화 장소는 아테네 교회에 있는, 지금도
아테네 외항이죠. 피레우스라는 곳에서 케팔로스라는 아주 유복한 나이 많은 사업가 집에서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화 상대자는 케팔로스의 아들인 볼레마르코스,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라고 당시 아주 유명한 소피스트 지식인이 있었고, 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는 귀족 집안 자제로 바로 플라톤의 형제예요. 둘 다 형들이야. 줄거리를 이제 조감을 해드리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슬그머니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약 4번에 걸친 그 정의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가치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시도는 경험주의적인 접근,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 시도는 계약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설명 시도는 바로 이제 국가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크라테스의 설명에 나오는 건데, 이상국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케팔로스, 폴레마르코스가 부자지간인데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선은 케팔로스에게 질문을 던져요. 케팔로스는 아테네 시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크게 번창을 해서 아주 안온한 인생을 지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원로에게 소크라테스가 돈 많이 번 것의 의의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정의롭게 사는 데 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케팔로스는. 돈 버는 목적이라는 게 프레주어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그 보람이 왜 정의라고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정의가 뭔데? 이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남한테 비단 짓고 사는 거지. 떳떳하게 죽을 때 마음 꺼리낌 없이 죽으면 되는 건데 그건 비단 짓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아주 전형적인 논박 방식인데, 그러면 남한테 빚진 것을 제때 잘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을 하는 대신에 나이가 나는 많이 든 사람이니까 내 아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 너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하고 아버지는 물러갑니다.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얘기를 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아들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정의에 관한 생각이 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승된 기존의 정의관이라는 표시예요. 이 집안에. 소크라테스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칼을 좀 명검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여간 칼을 친구에게 빌렸는데 그 사이 그 친구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제때 돌려줘야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됐죠.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대화편 플라톤이 쓴 것에는 대체 그런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일단 용기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게 뭐냐, 의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단 얼른 떠오르는 기존의 가치관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걸 답으로 줘요. 그러면 꼭 반례를 들어. 그게 성립 안 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답에 못 도달해요. 대화편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게 플라톤 대화의 상당수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임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가령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성공적으로 지금 정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정직입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내가 평소에 몹시 미워하는 녀석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 암. 마음도 엄청 약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탁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서 빨리 죽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정직한 의사입니까? 그 아니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너 통장 어디다 뒀어? 아,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손쉬운 예인데, 정직이 무엇인가를 만일 정의를 하러 들면은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정직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못 구해내요. 말로 그렇게 쉽게 못 구해내요. 플라톤의 작품에 여러 종류의 정의에 관한 시도가 있지만 제일 성공적인 정의의 시도가 성공을 한 거는 진흙만 성공한 것 같아. 흙과 물을 합쳐놓은 것. 그 외에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우정이 무엇이냐, 용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 전부 정의에 성공 못해요. 정의를 하겠다고 들어서 답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이 국가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설명을 하질 않아요. 국가편의 1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정의하려 들었더니 아무 결과가 안 나오더라 해서 그 나머지 2권서부터 10권까지 9권을 통해서 국가 모델을 길게 설명을 하고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론 알고 쓰는 말이지만 정작 그걸 캐고 들어가서 정의를 하거나, 정의는 안 되고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 내용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어떻게 고치겠냐 하면 남에게 빚진 것을 갚는데 합당하게 돌려줘야 돼. 그냥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한테 칼 줘가지고 칼부림 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럼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 하고 또 묻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는 좋은 걸 돌려주고 나한테 적이 되는 사람한테는 나쁜 걸 돌려준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끝을 냈어요. 폴레마르코스가, 케팔로스의 아들이. 사실은 이게 기존 정의관, 논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놈,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걸 주고,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면 그게 정의다죠. 그런데 이런 정의는 이미 여러 군데서 깨졌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어줘야 그게 훌륭한 일이지, 나쁜 놈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게 정의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의라고 여기는 레벨의 윤리관도 있어요. 전쟁 때는 이런 윤리관이 그냥 승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미 기원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윤리를 얘기한 인류 역사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플라톤도 여기서 정의가 덕이고 좋은 거라면 왜 그게 상대가 적이라고 그래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첫 번째 시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도대체 남에게 합당한 걸 주고 적에게 나쁜 걸 어쩌고 저쩌고 그 정의가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정의라는 건 뭐냐? 이 사람 화까지 나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힘센 놈의 이득이 정의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정의라는 건 법을 지키는 게 정의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것이 정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잡고 만들어내 가지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복종하게 하는 게 그게 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강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법을 따르는 게 정의다. 너희들에게는. 그렇다면 정의의 최종 골은 뭐냐? 강자의 이득이다. 이걸 저는 이제 경험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건 꼭 플라톤이 쓴 말은 아니에요. 세상사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 트라시마코스는. 그래서 그것 외에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쓸데없는 위선이거나 공리공론이라는 생각을 이제 표명을 한 거죠. 이게 벤탐의 공리주의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벤탐의 공리주의도 말하자면 경험주의적인 바탕을 절대 떠나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요. 벤탐의 공리주의도 뭡니까? 플레저만이 실제 좋은 구세요. 다른 무슨 뭐 지식이니 뭐니 이런 거는 벤탐은 플레저, 쾌락의 목록에 넣질 않았어요. 그 다음 때의 존 스튜어트 밀이 나와서 좋은 것의 목록을 조금 확장을 해서 난리주도 집어넣었지만, 아주 원형적인 그 공리주의에서는요, 이 몸에 즐거움을 주는 것, 몸에 고통을 주는 것, 그 둘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럴 때 그 행복은 뭐냐면 가장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몸이 즐거우면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나 그 공리주의나 방법이나 그 접근하는 멘탈 사고 방식 그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이득이 뭔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냐? 가만히 보면 통치자라는 게 항상 똑똑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강자의 이득만이, 법을 지키는 게 지금 그 정의라고 그랬는데 그 법은 지켜봐야 강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수도 있지 않냐. 경험주의적인 바탕에서 세상사를 보니까 네 얘기대로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반론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합니다. 세 번째 시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데,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를 논박을 해가지고 트라시마코스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반론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됐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편의 2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얘기입니다.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한 얘기를 좀 고쳐가지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보여줘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단적으로 좋은 게 있고 그 자체로 좋은 게 있죠. 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 자체로 좋은 게 있고, 수단으로만 좋은 게 있고, 그 자체로도 좋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 그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별은 그 자체적으로 좋은 것, 수단적으로 좋은 것, 그 둘입니다. 글라우콘 얘기는 이겁니다. 정의라는 게 좋기는 좋은 건데 어떻게 좋은 거냐면, 어떻게 좋은 거겠어요? 수단적으로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서로 다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지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까 파이 조각을 나눌 때 그냥 그 근육만 가지고 싸워가지고서 한번 해결을 하러 들어보잔 말이죠.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았을 땐 많이 먹는데 어느 날 컨디션이 나쁘면 이게 쫄쫄 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생각을 해봐서 그냥 싸우지 말고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사회계약 이론의 국가를 만들 때 사회계약 이론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서로 불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 협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협약을 깨트리고도 결코 손해를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무슨 도덕심이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이 정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해서 그 결과로 나온 거야. 마이클 샌델이 가장 심각히 생각하고 공격한 정의 이론이 바로 존 롤스의 정의 이론인데 마이클 샌델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그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적인 국가 정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20세기 들어와서 그만큼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20세기의 고전이에요. 그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철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 존 롤스의 그 정의 이론을. 그 정의만 가지고 과연 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귀개수의 반지라는 건 뭐냐면 반지를 딱 끼면은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들키지 않고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귀개수의 반지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정의야. 그래서 글라우콘이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이 정의관에 자기는 만족하지는 않는다. 정말 나를 만족시켜 주려면 소크라테스 당신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인트린식 밸류다.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좋은 일이라는 걸 나한테 밝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의는 그런 경험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약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설명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의는 손익 계산을 떠나서 그 자체를 지키기만 하면 그걸로 좋은 일이다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인트린식 밸류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상 국가를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 정의가 뭔지를 알면은 그게 인트린식 밸류인 줄 알겠는데 개인에게 개인이 정의로운 개인이 어떠냐 하는 거는 개인은 너무 좀 단위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큰 나라에서는 잘 보인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롭지 못한 국가는 얼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뭔지 한번 보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접근 방식이에요. 이건 뭘 전제를 하냐면 국가와 개인은 구조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걸 전제를 한 얘기죠. 일단은 그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구상을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같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쓴 게 있고 큰 글씨로 쓴 게 있는데 국가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는 큰 글씨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쓴 것이다는 거죠. 일단 국가의 기원과 성장 단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협약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즉 최소 국가라는 건 뭐냐면 가령 나는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의복을 잘 만들고 저 사람은 신발을 잘 만든다. 그러면 셋이 분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신발만 만들고 한 사람은 농사만 짓고 한 사람은 의복만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하면 혼자 다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소 국가인데 이건 너무 심플한 모델이어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욕구가 생기고 뭐 병이 나면 좀 고쳐서 건강하게 살고도 싶고 또 서로 싸우다 이 거래를 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니까 법률이 생길 필요도 있고 그래서 팽창된 국가는 의사도 생기고 법률가도 생기고 뭐 해외 무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을 책임져 주는 집단이 또 필요해지죠. 군인이죠, 군인.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이 시절은 뭐냐면 그냥 남이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끝나는 거니까 다 죽거나. 그러니까 그 군인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 직종들이 다 모여 있는 이제 복잡한 사회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잘 조화되도록 꾸미느냐, 이게 이제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그 정의가 뭔지 이제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국가라는 건 플라톤 자신은 뭐라고 쓰냐, 갈리포리스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국가라고, 훌륭한 국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이상국가는 이렇습니다. 이 골격이 통치자가 있고요, 정치를 맡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군인들이에요. 통치자도 군인이고 조력자도 군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생산자입니다. 중요한 게 세 계급은 절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자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통치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통치 계급이 되고, 군인으로서 그 통치 계급을 조력을 해주는 받쳐주는 사람, 그런 소질이 있으면 그쪽 계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생산자 계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는 최소화합니다. 이때도 사실은 뭐냐면 인류가 국가를 만든 일에 계속되어 온 일인데, 국가의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빈부격차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김없이 내전내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마구 생산은 또 못하게 했어요. 이상국은 그냥 덮어놓고 부자가 되는 건 또 막았어.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가장 권력이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통치자하고 조력자인데, 통치자를 도와주는 집단인데, 그걸 다 묶어서 수호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호자 집단인 통치자와 조력자는 사유재산을 일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이상국에서는 통치 계급이 제일 가난하고, 피통치 계급이 그래도 아주 사치롭지는 않지만 제일 살만하게 살아요. 제 집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통치 계급은 어떠냐 하면 수용소에서 살면서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해. 그러니까 다 죄수들과 같아, 사는 꼴이. 자, 이상국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권력자가 제일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사회가 이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이루어지는 나라죠. 네. 근데 이 통치자 집단, 수호자 집단을 모델로 해서 엘리트 집단, 통치 집단을 생각을 한 전통은 서양에서는 꽤 오래돼요. 그냥 로만 가톨릭의 성직자 집단이거나 이 수사들을 일반 평신도보다 더 못 살아야죠. 같이 공동생활하고 사유재산 안 갖고, 그 아이디어 배경에 다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사유재산도 갖지 않고 국가 통치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본성대로 사람이 나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 일에 길들이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거의 전부는 그런 수호자 집단을 어떻게 교육을 해내느냐 하는 그 교육 얘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선 신체 건강해야 되니까 체육도 해야 되고 음악 교육을 또 같이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신체 건강한 데다가 음악을 통해서 이 영혼은 굉장히 또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서양 교육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완전히 국가가 통치를 하고, 이 교육 과정 중에 누구는 군인으로 그냥 남고 누구는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선발이 됩니다. 교육 과정 중에 선발이 돼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 하면 사실 오늘날 중년까지 계속이 돼요. 50에서나 사실은 끝이나, 통치자 선발은 50대까지 나라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50대 때 통치자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나라는 어떠냐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당시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거는 소위 덕이라고 그래서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를 할 줄 알고 정의롭고 이런 모든 덕을 갖춘 걸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다 하는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훌륭한 개인, 그러면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정의롭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의 컨셉이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떠냐면, 국가에서는 뭐냐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혜의 기능을 발휘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지혜로운 나라죠. 아무리 국민 평균 IQ가 높아도 통치자를 바보를 뽑아놓으면 그 나라 전체는 뭐냐면 바보 나라야.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사를 맡는 사람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따라서 그 나라가 똑똑한 나라다 아니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개인에게서는 뭐냐면 똑똑하다는 건 무엇의 기능이냐면 개인에게서는 뭐의 기능입니까? 이성 능력, 머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참 비굴한 나라가 아니라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정말 용맹한 용기를 가진 국가다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군인 집단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나라겠죠. 개인의 영혼에서는 이제 플라톤은 그 기계, 이 가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기가 있는 게, 그 기계가 있는 사람 보러 용기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절제가 있는 나라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의 각 계급이, 통치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군말 없이 그 얘기를 따라하는 것, 그 얘기를 복종해 주는 것, 법을 지키는 거죠. 개인에게서 절제 있는 개인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이 생기거나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잘 따져가지고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그 부분을 잘 하면 그게 이제 절제할 줄 아는 개인인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 하면 어떤 한 계급, 어떤 한 부분의 특정한 덕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계급이 제의를 제대로 잘 하면서 충돌이 안 일어나는 사회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플라톤의 답이에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책상, 탁상도 그렇고요. 이 병도 그렇고 제대로 된 병이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혹시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니까 쫄쫄쫄 잘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훌륭한 병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뚜껑이 이거 잘 안 맞아. 그래서 닫았는데도 물이 막 새.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병 아니에요. 여기 이 탁상 위에 이 판이 물 올려놓으라고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자꾸 우툴두툴해서 여기다 뭘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쓰여지면 이거 훌륭한 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원반은 평평하고 뭐 그런 모습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밑에서 뭐야? 자, 받침대가 잘 받쳐줘야 돼요. 여기 힘줘서 뭘 썼더니 이게 흔들거린다. 그러면 이거 훌륭한 탁자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단일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든 복합적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복합적인 구성 요소가 하고 있는 기능이 각각 다르지만은 어때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받쳐줄 때 이놈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탁상 노릇을 하고 훌륭한 병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거, 한 국가가 한 공동체가 정의롭다 하는 건 공동체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건데 그것이 다 각각 제의를 제대로 잘 하면서도 전체가 조화가 되면 그게 정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배분 정의가 정의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의다. 나한테 떡을 얼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얼만큼 나한테 주어지느냐 하는 것서부터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짚어내서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뭘 받아먹느냐 이전에 내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가 정의의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나가 할 일을 일체 안 주는 사회, 그 사회는 플라톤의 기준에 의하면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한 국가의 값 있는 구성원이려면 나에게 할 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도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물론 그 적성은 어떤 적성이냐 하면 모든 천부적인 갖고 나온 거를 다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시리얼 킬러가 될 소질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거야. 누구도 그거 키워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사회의 전체의 커먼 굿,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 몫을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정의의 알파자 오메가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야. 거기까지 얘기가 가야 정의론 얘기가 사실은 본론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냐면 플라톤의 정의론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플라톤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참 만들어질 수 없을 거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그 모델 구성을 해봤자 파도가 와서 다 무너뜨릴 거다. 첫 번째 파도, 조롱의 파도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대와 조롱을 하는 파도가 첫 번째 파도는 플라톤의 이상국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평등해요. 뭔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할 일을 나눠주냐 하면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남자와 여자와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신발을 고치는데 대머리냐 아니냐가 적실한 상관이 있는 재능이냐 아니냐 하는 반문을 해요. 여자냐 남자냐가 이성을 활용하냐 하는데 또는 근육 힘을 쓰는 일에도 천부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조금 약하면 약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약한 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남자라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여자보다 다 머리가 좋고 이 근육 힘이 다 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직분을 신분을 부여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을 안 해줄 거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만들 수 없을 거다. 두 번째, 여기서 통치자 노릇을 하는 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죠. 수용소에서 살면서 사유재산도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가족도 없어야 돼. 그래서 처도 공유해요. 자식도 공유해. 자, 웃지만은 여러분들 청문회 때 꼭 뭐에 걸립니까? 자식 뭐 해줘서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국사를 담당해 줄 사람이 자식 없기를 바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극대화해 보세요. 그럼 그런 정도로 엄정해 줄 걸 바라요. 사생활이 없을 사람을 여러분들은 통치자로 생각을 하잖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훌륭한 통치자냐 아니냐, 정치인이 아니냐, 지금도 우리는 그 기준을 요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플라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뭐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통치하는 일은 지상에서 일어날 일이 없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철인이라는 건 철학과 나온 우리 같은 철학 교수가 정치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고 무엇이 공동선인지 아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어서 이거는 그냥 이상국이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인지는 알겠지 않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국을 실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국을 구성을 하면서 정의라는 것의 본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의의 디테일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죠. 그거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철인 통치자는 말하자면 사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 공동선인지 아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 국가라는 이 책의 맨 핵심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야. 여기는 아주 엄청 좀 이론적으로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도 또 자꾸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핵심 부분이에요. 그 통치자가 중요한 거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네. 왜냐하면 부분 간의 조화는 감이 아니라 이거는 엄격한 수학적인 문제예요.
정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을 개략적이지만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결론으로 도대체 우리가 국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지만은 얻는 게 뭘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상국을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게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플라톤 자신도 그런 이상국은 실현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완성된 정의의 모습이 어떤 건가만을 보여주러 쓴 거고, 실제 국가 정치 철학에 해당하는 것, 국가는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된다 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뒤에 법률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건 더 두꺼워. 거기는 이제 그 국가의 모습에 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어놨어요. 이거는 실현 가능한 국가 모습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유토피아가 이런 이상국이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 가지고 시비할 필요도 없고, 이게 무슨 전제주의 국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올바른 독법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 마이클 샌달 책 못지않게 한때 많이 팔렸던 책이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칼 포퍼가 쓴.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상국이 얼마나 파시스트적 국가인가 하는 것을 아주 샅샅이 파헤쳤는데, 이제 칼 포퍼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배경은 이해가 돼요. 칼 포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책 자체를 40년대에 썼는데 50년대에 2판이 나오고, 그 책은 칼 포퍼 자신이 나치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어가지고 철저한 리베랄리스트입니다. 자유주의자고, 그러면서 이제 합리주의자예요. 네. 이제 그 관점, 소위 자유주의 국가 관점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국가는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 시절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 뭐 이런 것 등이 별로 문제가 안 됐던 때예요. 그 뒤에 자유주의도 존 롤스의 정의론이 쓰여질 때는 사회적인 문제, 약자의 문제 같은 것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정의라는 얘기를 실생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의의 얘기는 그 뒤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 책은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본으로 삼아서 내 삶을 꾸려가느냐, How to live의 문제, 내가 정의롭게 산다는 게 세상을 살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보고 자기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죠. 이 책의 문장이에요. 그 나라는 지상에 있지도 않고 저 하늘 위 아마 하나의 본으로, 파라다임으로 위치해 있을 것이네. 그래서 쳐다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꾸밀 수 있게끔 말일세. 그것이 정말 어디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는 사실 별 중요한 일이 아니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그것에 속한 것만 행하지 다른 것에 속한 것은 행하지 않을 터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본으로 생각을 하라고 국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를 정치 철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정치와 윤리의 연관관계를 염두에다 두고 쓴 작품이고, 액센트는 더 우리 모랄 필로소피에, 우리 개인 윤리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질문해 주셨어요.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플라톤이 볼 때 지상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이 안 됩니다. 정의를 향해 가는 나라만 있어요. 플라톤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이데아일 겁니다. 이데아 이론이죠. 이데아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손쉬운 예로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삼각형,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삼각형을 많이 만나요. 그러나 삼각형입니까? 삼각형이려면 어때야 됩니까? 내각의 합이 완전히 18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 지구 표면 위에다가 그리면은, 크게 그리면 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넘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삼각형을 그리면요, 삼각형은 정의상 어떻습니까? 세 선으로 되어 있죠. 선은 어떻습니까? 두께가 있어요, 없어요? 두께가 없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려봐요. 두께 없는 선을 어떻게 그리나? 현미경 갖다 놓고 보면 아무리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서 그려도 두께가 있어요. 두께 없는 삼각형은, 두께 없는 선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 세계 속에서 만나는 이 삼각형, 저 삼각형을 놓고 요건 조금 더 삼각형 같고 저건 좀 덜 삼각형이고, 이럴 땐 기준을 어디서 끌어오는 겁니까? 그 바로 모델 노릇을 이데아로서의 삼각형을 전제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회도 여기가 완전히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얼만큼 정의롭다, 덜 정의롭다 평가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만 얼만큼 정의로운 사회냐 우리가. 난 마이클 샌델이 여기 와서 100만 불 팔았다고 그래서 사실 좀 놀랬고,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은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플라톤 철학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이 뭔지,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아름다움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정직하려면 정직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정직함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용기가 뭔지, 용기 있는 사람이,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플라톤이 보기에 용기가 뭔지를 다는 몰라도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거든요. 통치자의 잘못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불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니까 정의로운 사회로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다가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플라톤이 생각했던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인데, 일단 정의로워야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복의 뜻이 달라요. 행복의 뜻, 사실은 말이죠, 행복의 뜻을 더 정확히 이제 논의를 한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행복은 절대 주관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거여야 돼요. 어떤 것이 행복이냐면 나가 가지고 나와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능을, 좋다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 그게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건데 요새는 그런 사람 전혀 보기도 힘들어요. 사회가 좋아져서. 웬 남자가 술 잔뜩 먹고 시궁창에 처박혀서 자는데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이야. 대낮에 대취 만취해가지고 이러고 쓰러져서 자요.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행복 여러분들 쫓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하면 과연 그건 행복 아니죠. 네.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나의 행복의 전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객관적으로 내가 그 꼴은 아니어야 돼. 실제의 훌륭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훌륭함이
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머리 가지고 나왔으면 머리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여성의 행복은 오랫동안 사회운동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대로 발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여성의 행복이지, 시집가서 주관적으로 행복하게 남편의 이쁨 받고 뭐 그러고 살면 된다 하는 걸로 여자가 만족하고 살겠냐고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했던 인간의 행복은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제 기능을 제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호자들 참 불행한데 처자식도 없이 수용소에서 평생 밥 먹고 사는데 플라톤은 참 궤변가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라도 행복하다고 그러고. 공동선은 단순히 사익에 반대되는 개념인가? 아니, 단순히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사익을 포함을 해줘야 공동선이죠. 공의 영역이 따로 있고 사회 영역이 따로 있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리베럴리즘의 한 그 모토인데, 사실은 그 공동선은 사익을 포괄을 해줘야죠. 모든 사익을 다 포괄을 못해요. 그러나 사익을 떠난 공동선은 없어요. 단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거가 안 되는 것뿐이야. 네. 그걸 사익이라고 생각, 남보다 더 갖는 걸 사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조화가 돼줘야 되죠.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의라는 거는요, 저도 탐구하는 사람이고 저도 다 몰라요. 플라톤도 정의를 저렇게 정의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 정답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정의에 관해서 뭐 논의가 끝났냐 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원히 탐구해야 될 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정의가 뭔지 알아가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이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하려면요, 정말 여러 일을 해야 돼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하고, 정의를 생각한다는 건 정의가 뭔지 알려고 드는 거죠. 네. 자꾸 정의의 기준이 뭘까?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시민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의론이라는 책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가론 안에 형이상학적인 존재론, 교육 철학, 그 다음에 인식론, 우리의 인간 심리에 관한 얘기, 인간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다못해 여러분들 얼른 생각할 땐 왜 그게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수학, 공학. 예. 왜냐하면 물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하고 정의의 문제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거기가 구체적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 그래서 시야를 넓게 가지고 돼. 포커싱을 정의라는 컨셉에다가 잡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꾸 하여간 뭐 전문가 얘기를 들어도 좋지만은 하여간 모여서 정의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게 과연 정의냐 아니냐 막 떠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잘 뽑고요. 대통령도 잘 뽑아요. 결국은 뭐냐면 통치자를 어떻게 이 큰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국사를 맡기느냐, 그 맡기는 주인공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뭐 국사 맡길 사람 어떤 기준으로 뽑겠냐? 그겁니다. 네. 네.